안녕하세요. 11월 6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정말 롤러코스터 제대로 탄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변동성이 컸죠.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막 4,100선 넘보는 것 같더니 또 4,000선 아래로 확 밀리기도 하고 맞아요.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0.55% 상승해서 4,026.45로 마감했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코스닥은 좀 달랐어요. 0.41% 하락해서 898.17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변덕스러운 시장 움직임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여러 뉴스 기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기록적으로 팔았는지,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또 그 물량을 다 받아냈는지 이 배경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공지능, AI 열풍인데요. 이 안에서도 어떤 분야는 웃고 또 어떤 분야는 울고 이 명암을 좀 제대로 파헤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AI는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맥락과 의미를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거 역시 투자자별 온도차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공격적이셨어요. 코스피에서만 8,800억 원 넘게 사셨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1,3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죠. 기관도 코스피에서 한 8,300억 원 정도 힘을 보탰는데 네, 기관도 꽤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완전히 반대였단 말이죠. 네, 외국인들은 매도 폭탄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거의 1조 7천억 원을 팔았어요. 1조 7천억이요? 네, 이게 벌써 4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계산해보면 7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7조 2천억. 아니 지난달에 5조 넘게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그렇죠. 10월에 들어온 5조 3천억, 그거 다 나가고도 더 나간 셈이죠. 아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매도로 들어선 걸까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몇 가지 요인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건 환율이죠. 환율이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죠. 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후반까지 갔으니까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샀던 가격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대략 평균 매수 환율을 1,391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지금 환율이면 벌써 한 4% 가까이 손실이 난 셈이거든요. 4%면 작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AI 주도로 시장이 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단순히 환율이나 차익 실현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뭔가 좀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깊게 보면요.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역대 최장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길어지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싸서 판다기보다는 약간 위험 자산을 좀 피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도세가 집중된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주도주들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줍줍이라고 하죠. 계속 사들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게 과거 경험 때문일까요? 떨어지면 다시 오르더라. 이런 학습 효과.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 조정 뒤에는 결국 반등이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네. 다만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중소형주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발언 때문에 좀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 B2 관련 발언 말씀이시죠? 네, 빚내서 투자하는 걸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여서 과거에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랑 비교되면서 비판도 좀 있었죠. 아무래도 반동성이 큰 시장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항상 좀 신중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AI 이야기. 정말 계속 나오네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는데도 SK하이닉스는 장중에 60만 닉스를 다시 찍기도 했어요. 네, 저력이 있죠. 근데 결국 삼성전자는 또 하락 마감했단 말이죠. AI를 둘러싼 기대랑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거품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월가에서도 계속 경고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AI 투자 너무 과열됐다. 네, 팔란티어 주가 급락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 게 찬물을 좀 끼얹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런 우려 속에서도 AI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양쪽 주장이 워낙 팽팽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나요? 예를 들어서 KB증권 같은 것은 지금이 40년 만에 오는 강세장 초입일 수 있다. AI 산업 확장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40년 만에 강세장 초입이요? 와, 네, 심지어 코스피 장기 목표치로 7,500선까지 제시하기도 했어요. 7,500! 그리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AI는 진짜다? 작은 거품은 있을 수 있지만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요. 실제로 반도체 수요를 좀 뜯어보면요. AI 열풍의 핵심인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용 제품까지도 수요가 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HBM만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거고요. 최대 100만 원까지 제시한 것도 있더라고요. 100만 원요? 네. 그리고 미국 퀄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분기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주력 사업인 칩 판매 매출 자체는 늘었고요. 거기다 AI 서버용 칩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죠. 와, 정말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네요. 이런 혼란이 개인 투자자들 투자 패턴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ETF 있잖아요. 네, 인버스 2배짜리 상품이죠. 네. 지수가 내리면 수익이 2배 나는 거. 이거 거래가 늘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에는 둑이 더 많이 몰렸다고요? 맞아요. 그 코덱스 200 선물인 인버스 2X ETF. 이게 5일 하루에만 거의 6%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연초 이후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70%가 넘어요. 그런데도 개인들은 계속 이걸 사고 있는 거죠. 한 877억 원 정도 순매수했어요. 와, 손실이 큰데도 계속 사네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시장 상승률의 2배를 따라가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거의 3배가 넘는 돈이 몰렸어요. 2,600억 원 이상. 3배요? 2,600억?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시장 방향성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혼란스럽네요. 자, 이런 혼란 속에서는 특정 섹터나 기업들의 희비가 더 크게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디가 좀 웃고 어디가 울었을까요? 일단 웃은 쪽을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반등에 성공했어요. 철강이나 2차 전지 업황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포스코 그룹주요? 네. 그래서 관련 ETF가 그룹주 ETF 중에서는 수익률 1위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M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40% 넘게 오르기도 했죠. 와, 40%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증권주들도 괜찮았어요. 개인들 거래가 늘어나니까 수수료 수익 기대감에 미래에셋증권 빼고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좀 부진했던 쪽은 어디였을까요? 아무래도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방산주. 이쪽을 담은 한화그룹 ETF가 그룹주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방산주가 좀 쉬어갔군요. 좀 약세를 보였고요. 네. 화장품 쪽도 안 좋았어요. 달바글로벌이나 APR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나 전망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관련 ETF도 부진했죠. 화장품도 좀 어려웠군요. 네, 엔터주 역시 SM 실적은 괜찮았는데 중국 한알령 해제, 이게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엔터주도요? 듣고 보니까 정말 쏠림 현상,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그늘 중 하나예요. 네. 지수가 막 2%, 3% 이렇게 크게 오른 날도 상승한 종목 수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훨씬 많은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11월 3일에 코스피가 2.78%나 올랐는데 상승 종목은 288개, 하락 종목은 615개였어요. 와, 2배가 넘게 차이 나네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 한 달간 보면 코스피 500 같은 대형주 지수는 23%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오히려 0.3% 하락했어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대형주만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담보 가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 물량이 이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반대 매매요.
증권사가 강제로 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담보 부족하면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요. 11월 4일에는 그 금액이 162억 원이었는데 이게 9월 말 이후 최고치였어요. 지수는 오르는데 반대 매매는 늘어난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지수 상승의 온기가 정말 일부에게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들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데 특히 AI 경쟁의 최전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둘의 시가총액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소식. 이거 정말 놀랍던데요? 네, 그렇죠.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의 74% 수준까지 따라왔어요. 74%요?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게 40% 수준이었거든요. 와, 1년 만에 40%에서 74%.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리더십, 이게 이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야겠죠. HBM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HBM4 이런 걸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 이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국 생산 시설 관련해서 지정 확정 리스크,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고요. 이 두 거인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안 좋았나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꽤 많이 밑돌았습니다. 아, 회사 측에서는 판교 알파돔 부동산 펀드 매각 관련해서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착시다. 네, 근데 동시에 해외 부동산 평가 손실이 한 1,600억 원 정도 반영된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손실도 실제로 있었군요. 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누적 순이익 자체는 1조 원을 넘었고요. 개인 투자자 거래가 늘면서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법정 소식도 하나 있었네요. 그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기소됐던 글로벌 투자은행 HSBC 있잖아요. 아, 네.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불법 공매도가 언제 성립되느냐였어요. 주문을 낼 때냐 아니면 실제 체결될 때냐. 아, 시점의 문제였군요. 네. 근데 법원은 주문 제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이 매매 체결되어야 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체결 기준이군요. 네. 자본시장법의 문헌 해석이나 또 과거에 금융당국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던 관행,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죠.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공매도 규제 기준이나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좀 불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 행보도 참 흥미롭습니다. 미국 기술주 투자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소식도 있고. 네, 수익률이 좋았죠. 근데 또 논란이 많았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보상안, 여기에 찬성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에만 미국 주식 투자로 18조 원 넘는 평가액 증가를 기록했어요. 18조요? 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런 기술주 비중을 늘린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그 약 1조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 주는 보상안 있잖아요. 네, 그 엄청난 규모의 보상은. 네.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논란이 좀 있지만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는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반대하는 곳도 많지 않나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던가? 맞아요. 노르웨이 국보펀드나 ISS 같은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요. 국민연금이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XAI 있잖아요. 네, 그 인공지능 회사? 네, 여기에 테슬라 자금을 투자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요. 아, 무조건 찬성은 아니었군요. 네, 사안별로 좀 따져서 판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국내 시장 이야기에 좀 집중했는데 역시 글로벌 요인을 빼놓을 수는 없죠. 특히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이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대 최장 기간인 36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 계좌, 그 TGA라고 부르는 잔고가 확 늘었어요. 정부가 돈을 못 쓰니까 쌓이는 거죠. 아, 돈이 묶여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시중에 풀려야 할 돈인데 묶여 있으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자금 유출의 한 배경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셧다운이 풀리면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묶였던 돈이 풀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좀 있네요. 그 유명한 글로벌 VC 안드레슨 호로위츠 A16Z라고 하죠. 아, 네, A16Z.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 현주소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기관들의 시장 참여 확대랑 스테이블 코인 성장, 이걸 주요 트렌드로 꼽았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특히 그 테더 USDT나 서클 USDC 같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네. 이 발행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한국이나 독일 정보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와, 국채 보유량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달러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고요. 흥미롭네요. 또 다른 소식으로는 리플이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이랑 손잡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걸 이용해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있어요. 실제 결제 시스템에 쓰이기 시작하는군요. 네,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 금융 시스템에 접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편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 대신에 자국산 AI 칩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입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식이죠. 그렇군요.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 오늘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기록적인 매도세와 개인의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정말 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AI 열풍. 이건 여전히 시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거품 논란이라든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형주 중심으로만 돈이 몰리면서 다수의 중소형주는 소외되고 심지어 반대 매매까지 늘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M&A, 법적 분쟁, 규제 변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셧다운이나 금리 불확실성, 미중 갈등 같은 글로벌 변수들도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AI 낙관론에 기댄 소수 대형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다수 중소형주의 부진, 또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강력하게 매수하는 이 극명한 대비 현상. 어쩌면 이 속에서 우리는 시장 구조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 네, 이 질문이 아마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세무시는데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